네, 반갑습니다. 정여받은 안효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보니까 주제가 주로 디지털 자산과 NFT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저희 발표의 목표는 아마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가 재작년, 작년 많이 올랐던 이 가상자산이 말 그대로 거품이냐,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거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 그런 세상이 오는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도대체 우리가 그 본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 발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줬으면 오늘 제가 목표를 실현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그 자산이 존재하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가치를 가져가려면 어떤 세상이 와야 되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세상이 와야 돼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공허하게 그냥 가상에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이 서로 공존하고 공진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에서 경제,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제가 왼쪽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살아온 우리 생활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많은 그 소설을 보고 그 소설 속에는 글로 표현되는 어떤 장면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죠. 그래서 옛날에 무협소설, 홍콩의 김용 무협소설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듯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후에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영화나 음악 같은 이런 장르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와 청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듯한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익숙한 VR 안경 같은 걸 통해서 가상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소방관 체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이 흐름 속에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에서 그 문자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생생한 걸 느꼈듯이 혹은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느꼈듯이 앞으로 메타버스는 우리한테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소설, 문화, 뮤지컬 그리고 영화, 음악 똑같습니다. 단지 메타버스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한다.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걸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존재할 의미가 있나?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우리한테 존재할 의미가 있냐? 그의 존재의 철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 조금 철학적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 기술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한다면 정신적으로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왜 비가 오는지 그렇죠. 이 지구 자체에 대해서 모를 때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한없이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의 동물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세상 인지도가 낮을 때 각 세계 지구상에는 각 민족별로 자기 신을 모셨어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돼지를 신으로 모시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돌 같은 것도 신으로 모시고 그 세상에 대해서 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정신적 안위를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자연을 변화시키지 않고 순응해서 살아가죠. 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자체가 만들어진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종교가 있고 어떤 분은 종교가 없는데
우리가 기독교도 좋고요, 이슬람교도 좋고 불교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인조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 그 시키는 대로 하죠. 종교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 종교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종교대로 우리가 생활해 가는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메타버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인간이 만든 제2차의 인조 세계입니다. 종교가 우리의 behavior, 우리의 행위를 지휘하듯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 사람들이 따르는 룰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불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 룰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그 사람이 행위를 지배합니다. 그것처럼 메타버스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제2의 인조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인조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이 체계가 생태 환경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B2C,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생활해가는 이 생활 환경이 메타버스로 구현해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콘서트, 우리가 패션 이런 패션장 같은 걸 다 메타버스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게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영화나 소셜 커뮤니케이션 다 메타버스에서 구현해서 우리들의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높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플랜드 같은 것도 있고 제페터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이 우리들이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메타버스에서 새롭게 구현해주고 있고 또 다른 체험을 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메타버스가 굉장히 시장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크게 가야 되는 메타버스는 B2B입니다. 산업 메타버스예요. 산업 메타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GDP를 만들어가는 모든 산업이 다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효율성을 훨씬 높여서 가치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게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이슈예요. 굉장히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미 왔고요. 급속하게 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엔지니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전통 업체들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현하면서 굉장히 인재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엔지니어가 없거나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독일에 있는 엔지니어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 쓸 수도 있고. 근데 공간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 같은 우리가 반도체 기업이죠. 거기서 옴니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워킹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기서 한국 현대 엔지니어들과 독일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꼭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필요 없고요. 메타버스에서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산업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의료, 특히 의료, 대학과 의료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성장 공간을 짧은 기간에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업, 교통, 가상 서비스, 가상 커뮤니티 관리 이런 엔터 쪽 이런 쪽이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가상세계를 활용해서 현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혹시 기업하시는 분들이면 내가 지금 하는 산업에 플러스 메타버스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산업을 어떻게 메타버스하고 그걸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해서 나의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의 산업을 재현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처럼 지금 대학이 완전히 지금 미네르바 대학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메타버스 플러스를 하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벤처 투자자, 벤처 캐피털, VC 입장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체크하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요. 여기서 뭐 지속성, 갑자기 정지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동시성,
현실과 가상이 공진화해서 이루어지는 정도, 무제한, 이 지구상의 메타버스의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메타버스에 우리가 올라가는 즉시 전 세계 지구인이 다 하나의 지구촌 인구라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말하면 화장품 기업이다, 뷰티 업체다, 그러면 메타버스에 나의 기업을 올리는 즉시 나의 고객은 77억의 진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죠. 내가 동대문에 나의 뷰티샵을 만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겠지만 메타버스에 나의 뷰티샵을 만들면 전 세계인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죠.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이 돼야 되고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기업이 이 안에서 소유와 판매와 투자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월성, 상호 운영성, 풍성한 콘텐츠. 지금 메타버스 공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아직은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운영성이 안 돼요.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디지털 자산의 상호 대환이 안 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이 상호 교환이 안 돼요. 이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 혹은 어느 지방정부든 미래의 메타버스 전략을 구사해서 어떤 시대적 흐름을 앞에서 가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생태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여기서 창작자와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생태계에 들어오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그레이트한 생태 환경이 플랫폼으로 쉽게 구현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창작자와 구매자가 그 플랫폼 안에서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쉽게 액세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상화폐로 액세스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이 있든지 어쨌든 굉장히 창작자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 디지털 자산을 실제 가치로 액세스를 해야 되고요. 그걸 구매한 구매자도 원할 때는 그걸 또 다른 자산으로 개환할 수 있도록 그게 쉽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작자와 구매자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수시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실 법정 통화로 대환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현이 돼야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대로 열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NFT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 가상 공간에서 아이템을 다 NFT로 제작을 하고 그걸 그 샌드박스 암호화폐 샌드로 거래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가상 공간의 토지, 랜드의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고 그걸 자체 화폐 만화로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는 각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만화와 샌드는 상호 대환이 안 됩니다. 지금의 모든 이루어지는 생태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크게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자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도 살 수 있고 뭐 한국인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마음대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얘네만 놀고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생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구현하는 자가 이쪽 시장에서 위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NFT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 진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NFT는 앞에서 개념을 이미 우리 위원장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NFT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모나리자, 그럼 이 명품, 이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야 진짜 진품인 걸 압니다. 그러면 NFT는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말했을 때, 그래서 NFT는 모나리자 원작이 루브르 박물관처럼 어디가 진품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냐면 NFT는 혹시 기술을 아는 분들은 좀 더 제대로 이해했을 텐데 기술을 전혀 상관없이 모르고 책으로만 NFT를 보인 사람들은 NFT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NFT는 그냥 디지털 파일이에요. 그냥 코드입니다. 한 줄이에요. 뭐 고첨단 기술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코드, 디지털 파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NFT 제작 플랫폼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그중에 많이 쓰는 코드가 ERC 721 코드입니다. 이게 보면은 NFT라는 거는 우리가 자체에 대해서 토큰 ID라는 개념으로 이게 레이저가 안 되나 봐요. 저기 토큰 ID라는 우리가 이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을 NFT 한다면 그 부동산 특징들을 토큰 ID라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규명합니다. 그걸 발행하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코드로 우리가 구현을 하고요. 여기 보면 민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민트라는 거는 민팅한다는 거거든요. 저 함수가 그걸 통해서 NFT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transfer from 이 from to token ID가 내 갖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을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보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NFT는 그냥 이런 디지털 파일에 불과합니다. 자, 근데 왜 사람들이 NFT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거는 열광하는 이유는 NFT가 대표하는 그 under asset 기초 자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017년에 ICO가 굉장히 큰 바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ICO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NFT에 미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냉정하게 한번 ICO하고 NFT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개념인지를. 사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CO라는 거는 어떤 스토리냐면 우리 논리적으로 봤을 때 ICO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걸 내가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걸 만들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나한테 돈을 달라. 펀딩하는 거죠. 그 돈을 내가 나한테 C코인이라는 돈을 주면 내가 C코인이라는 걸 줄게.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진짜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게 되면 C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네가 지금 C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세상에 왔을 때 C코인 가격이 높아지니까 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토큰입니다. 그게 토큰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더리움 ERC20 코드로 우리가 ICO를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발행하는 개념이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거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낼 때 널 줬던 C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는 돈을 번다. 이게 토큰의 스토리예요. 그럼 NFT는 뭐냐? NFT는 이런 스토리예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가치를 잘 몰라. 근데 나는 발견했어. 그래서 당신이 내가 발견한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걸 N코인으로 줄게. 그러면 앞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나만 알고 있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N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또 그 가격 상승해서 N코인을 최초에 나한테 준 사람들은 네가 가진 N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는 돈을 벌 거야.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NFT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이걸 지금 가치를 알아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개념이고 IC는 없는 걸 만들어내서
그 세상이 진짜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논리예요. C코인은 아직 생성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고 N코인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당 물건이 가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세상이 진짜 가치가 있어야 C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발견한 그 물건이 계속 가치가 있어야만 NFT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업하는 게, 우리가 코인을 지금 까먹고 그냥 내가 오늘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창업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창업은 어떻게 하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그거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이 내 신재생 에너지를 쓸 거야. 그러면 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야. 그럴 때 나한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뭘 줬죠? 주식을 줬죠. 주식. 나는 주식을 발행했죠. 그러면 투자자 나한테 주식을 사서 그걸 갖고 있다가 내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 상승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거랑 ICO나 NFT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같다. 이들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냐? 언더라인 에셋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금 40분까지죠. 너무 빨리 갔는데요. 잠깐만.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앞으로 NFT 가치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두 가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NFT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생태 환경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을 나타내는 NFT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특허 같은 IP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NFT는 그 특허나 IP나 기술적인 게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는 NFT는 유동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쉽게 되거든요, 거래가. 그래서 가치가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까 앞에 사진도 있고 뭐 우리가 예술품도 있고 이런 어떤 스타의 NFT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스타의 NFT는 어디에 결정되냐면 그 스타의 가치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스타가 예를 들면 BTS다. BTS의 NFT는 확 팔려요. 근데 어느 순간 BTS 어느 멤버가 예를 들면 마약을 했다. 그래서 명성이 확 떨어져서 아무도 BTS를 안 불러요. 그러면 BTS의 멤버들이 아무도 이제 공연 못해. 이러면 그 NFT는 가치가 제로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념품의 NFT는 그 스타의 가치에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NFT를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하는 것이 어느 쪽인 거를 판단하시고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오는지. 제가 이 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핵실론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두 분이 계시는데, 하나는 에베렛 로저스와 그리고 제프리 무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로저스의 그림입니다. 항상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걸 처음 받아들이고 시험해보는 핵심 수용자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각 수용자, 좀 early stage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13.5%입니다. 그래서 늘 돈을 버는 사람은 톱 16%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대중이에요. 34%. 근데 계속 부정적인 가진 사람들이 또 34%가 존재하고요.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죽어도 부정하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끌고 왔냐? 앞에 16%가 끌고 왔고요. 그 중에서 누가 톱이 1%냐? 앞에 2.5%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5%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은 늘 핵심자들이 끌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흐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